안녕하십니까? 세계 경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모처럼 만에 활짝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한 모습인데요. 더 자세한 사항을 장윤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초반에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난 점이 약세로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품 가격이 강세로 돌아섰고요. 또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지수는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종가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오늘 새벽장에서 0.3% 올랐습니다. 12,39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5% 이상 뛴 2,761포인트를 S&P 500 지수는 0.3% 오른 1,32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이틀째 상승하면서 $100를 상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난방유와 경유 재고가 예상 밖으로 줄어든 점이 쇼커버링을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미 에너지 정보국은 이 경유 재고가 지난주보다도 204만 배럴 줄어든 1억 4,10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석유와 가스주도 강세를 보였고요. 제철주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반면 보험회사인 AI주가 오늘 새벽장에서 4% 이상 급락하면서 $28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화요일 AIG는 1억 주를 주당 $29에 매각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미 재무부는 이 2억 주를 같은 값에 매도했고요. $58를 회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플로 랄프로렌은 어닝 쇼크로 11% 가까이 폭락한 모습인데요. 최근 면화값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임금이 인상되면서 관련 업계에서 겪고 있는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이 마진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에 미국 내구재 주문은 3월보다 감소했는데요. 3.6% 줄어들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또 변동성이 큰 운송을 제외한 장비 주문 또한 감소했습니다. 1.5% 줄어들면서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전자제품을 제외한 전반적인 내구재 주문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주문 4.5% 이상 감소했는데요. 이는 일본의 영향으로 제품의 부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이 업체들의 생산을 줄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3월 주택 지표도 2월보다 0.5%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 올해 1분기에 미국 집값은 2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어제 마감된 미국 증시 저가 매수 유입과 또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모처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한상춘 부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 모처럼 만에 반등했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에서 새로운 변수들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일단 AIG의 지분을 정부가 매각한 문제는 보통 우리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적 자금 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IG가 세계 최대 보험업체로서 리먼 사태 이후에 전 세계 불안정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정부의 구제금융이 들어가서 AIG를 안정시켰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에서 AIG의 정부의 매각분 2억 주를 매각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공적 자금 회수할 때는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을 때는 공적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상 내구재 주문이라든가 이러한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소비와 관련돼 있는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본다면 사실상
미국의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AIG의 그 공적 자금 회수 문제는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AIG 분이 매각해서 해당 주식은 크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미국의 그 정부가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경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내구재 주문 감소에 따른 그 경기에 흐트러진 요인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오히려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그 뒷받침해 준 것이 결국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던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금 그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라든가 아니면 S&P 지수에서 이 에너지와 에너지 관련된 주식의 그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국제유가가 70에서 100달러 정도 되다 보니까 똑같은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만큼 관련 주식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된 주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대표 지수인 다우지수의 어떤 등락을 결정하는 이러한 그 힘이 커졌는데요. 사실상 에너지와 관련된 이러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감됐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재고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재고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경기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석유라든가 이런 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적 자금의 회수 문제와 함께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구재 주문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 부분이 미국의 경기, 미국 국민들의 소비 부진에 따른 내구재 주문이냐, 부진이냐, 아니면은 다른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부진이냐 이것을 좀 잘 보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오늘 어떤 방송에서 내구재 주문이 감소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보니까 향후의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 시각으로 해설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히려 투자자분들을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서 소비와 관련돼서 중요한 지표긴 하지만 4월 달에 내구재 주문이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 미 국민들의 소비가 감소해서 내구재에 관련된 이런 주문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그 대진에 따른 부품 조달 이런 측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구재 주문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는 것이 장 캐스트가 원인을 짚어주셨습니다는 그런 쪽의 해석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대진에 따른 어떤 피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간다면 그 특수한 요인에서 내구재 주문이 감소한 것이 원상복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크게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데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도 뉴욕 증시가 기술적 반등과 함께 주가가 상승한 큰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3대 지수 보려면 항상 3대 지수 보려면 시청자 여러분 나우라든가 S&P 지수는 경기에 민감한 관련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스닥 관련된 주식은 기술업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네. 지난 며칠간 미국의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IT라든가 이런 쪽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의 그 하락폭이 큰데요. 오늘 지수의 그 상승 보면 나우라든가 S&P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의 그 상승폭이 컸던 것은 결국 그동안 나스닥의 지수 하락에 따른 과매도 국면에 대한 월가 시장 처음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 성격에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3대 지수의 낙폭, 변화폭으로 이런 쪽을 해석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벽에 끝난 이렇게 뉴욕 증시의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빨리 전해주는 속보 보면 AIG 공적 자금 회수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또 내구재 주문과 관련해서 같은 현상을 두고 이 달리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상 달리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로 본다면 오늘 아무리 기술적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그 다우지라든가 이런 거의 주가가 상승세로 마감되기는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동일한 현상에 그런 쪽에 공적 자금은 왜 회수되는지 내구재 주문은 미국 경기의 경기적 요인에서 주문이 감소하는 건지 특수한 요인에서 발생되는 건지 이런 것을 좀 잘 따져서 뉴욕 증시를 읽어야 뉴욕 증시의 마감 지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새벽에 끝난 CNBC라든가 이런 또 블룸버그라든가 해서
미국의 월가의 전문가들은 사실상 오늘 우리가 방송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인과관계를 찾는 시각이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생동감 있는 뉴스를 듣지 못하고 단순히 이렇게 그 뉴욕의 마감 지수를 찌는 데에는 상당 부분 왜곡된 정보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네. 것을 우리가 이러한 그 미래센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잘 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장을 평가하는 자세한 기준과 함께 또 어제장에 대한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주제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네. 네, 이어서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네, 브릭스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거듭한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은 상해 종합지수가 5거래일 연속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전해 듣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상하이 지수 거래일 기준으로 5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장 초에는 약보합세, 장중에는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수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에는 인민은행이 추후 조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통화 긴축과 부동산 규제 강화 등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이 감돌면서 지수는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먼저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어제장에서 0.9% 거의 1% 근접한 마감을 했는데요. 2,74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 S&P가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은행의 부실 대출은 증가를 하고 또 수익성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억제 조치로 인해서 투기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부동산 개발주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또 가전 등 중소형 업체도 약세를 보였고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페트로 차이나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홍콩 H지수 마감 종가 확인합니다. 네, 홍콩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2,68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감이 시장에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동산과 금융주 관련돼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통신과 IT 전반적인 업종에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인도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도 지수는 0.9% 내렸습니다. 17,84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재정 수지가 예상보다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시장에서의 전망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루피아 약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최대 부동산 업체 DLFU의 4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도 지수 약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0.4% 올랐습니다. 1,80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2주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러시아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다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즈네프트, 가즈프롬 등 대형 에너지 관련주에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에서도 전반적으로 오름세 나타나면서 지수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역시 마감이 됐습니다. 63,38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주간 물가 상승률이 지난주에 비해서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는 좀 가시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국제 비철금속 가격과 상품 가격이 최근 조정이 좀 과도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됐는데요. 따라서 최대 철강주 게르다우와 최대 사탕수수 업체인 코산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탠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 중국 경제가 향후 경착륙하느냐 혹은 연착륙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경기 경착륙과 연착륙 간 논쟁 어떻게 봐야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저희 실시간 댓글창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상천 부사장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네, 먼저 경착륙과 연착륙에 대한 문제부터 짚어주시죠. 어떤 개념인가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경착륙과 연착륙 이런 용어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모습 가지고 유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경 앵커도 아직 그 결혼을 안 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예, 결혼하시면 보통 젊은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이렇게 해서 신혼의 그 단꿈을 꾸고 온다 그랬는데요. 신혼의 그 단꿈을 꿔서 인천공항에 활주로에 그 착륙하기 전에 그 신혼의 단꿈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는 아마 비행사, 조종사의 조종 능력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붕 떠 있다가 사실상 승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신혼의 단꿈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활주로에 부드럽게 안착하면 사실 그 단꿈과 미래에 대한 설비 계획을 깨지지 않고 싹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도 잘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조종사의 그 조종 능력이 뛰어나서 승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비행기에 완만하게 이렇게 착륙하는 것을 보통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신혼의 단꿈이 사실 활주로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그 단꿈이 깨진과 함께 어려울 때일수록 부부간에는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 어려울 때 만약에 손을 놓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어렵게 하는 이런 것을 보통 경착륙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기에서 연착륙과 경착륙의 활주로에 해당되는 성장률은 바로 그 나라의 능력 가능한 인플레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능력 가능한 이러한 그 성장률을 보통 잠재 성장률이라 하는데요. 바로 그 잠재 성장률이 활주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성장률이 그 활주로에 쭉 해서 높은 성장이 있을 때는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붕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능력 가능한 수준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것을 경기의 조절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경기의 조절 정책을 하는 것이 정부 당국 아니겠습니까? 경제 관료. 그래서 조종사 경제 관료들이 이 경기를 둔화시키는 파인 튜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경기가 둔화에 따른 비행기 착륙에 따른 승객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잠재 성장률을 안착시키면 그것을 바로 소프트 랜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나 경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제 강요에서 경기 조절 정책을 맡겨놨을 때는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그 조절할 때 성장률이 활주로 밑으로 곤두박질하면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면 결국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럴 때는 보통 하드 랜딩, 경착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이렇게 딱 착륙하면 소프트 랜딩. 그다음 잠재 성장률 밑으로 곤두박질할 때는 경착륙. 이런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드럽게 착륙해서 향후의 결혼 생활도 즐거워야 할 텐데요. 네, 그런데 중국의 경제가 사실 잘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논쟁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잘 나갔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중국 경제 보면 금리 과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은 2자릿대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의 그 작년 초서부터 실시했던 긴축 정책이 이렇게 효과를 거두면서 사실상 경제 성장률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자릿대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일본의 그 동진 대진 사태 이후부터 중국의 단기 지표들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중국 정부가 바라는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되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이 중국의 경착륙 문제는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그 경착륙 논쟁을 상당히 과잉 해석해서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 중국 경기에 대한 경착륙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네. 아이러니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관심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개인적 생각이고요. 만약에 중국이 지금 상태에서 경착륙이 된다면 이번 위기 과정에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중국이 금리 위기 극복에 과거에는 수입 창구로서 미국의 역할이 이렇게 중시돼서 세계 경기가 금리 위기 충격을 벗어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금리 위기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기 충격이 빨리 해소된 데는 중국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수입 창구 역할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기 충격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평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에서 경기가 아주 침체될 때는 사실상 세계 수입 창구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히 난항에 빠질 것이다 하는 것 같아서 이 중국의 경착륙 진입 여부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잠시 지금 미국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양대국인 미국에서도 지금 경기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거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는 네. 미국에서 경기 논쟁은 소위 더블 D과 소프트 패치 논쟁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연착륙과 경착륙 논쟁입니다. 예. 그 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국의 연착륙, 경착륙은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에 잠재 성장을 부드럽게 할 때는 연착륙, 그다음에 곤두박질을 칠 때는 경착륙해서 경기가 정점을 지났을 때 둔화 국면에서 나오는 경기 둔화 속도를 갖고 경착륙과 연착륙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순환 국면에서 보면 정점을 지나서 경기가 둔화 국면 내지는 침체 국면 속에 나오는 경기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최근에 WD과 소프트 패치 논쟁은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 중에 WD냐 소프트 패치냐 이 논쟁이다. 그래서 경기 순환상의 차이가 미국은 경기 회복 중에 나오는 얘기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에 대한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은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봐서 양대 국가가 세계 경제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두 국가가 경기 논쟁이 일이긴 하지만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경기 순환 국면에서 회복 국면의 논쟁은 미국이고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 국면 속의 논쟁은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중국의 경착륙과 연착륙이다 해서 확실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부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경기 경착륙할 것으로 보십니까? 중국 경제 보면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과거에 두 자릿대가 지금은 9%대에 이렇게 진입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연착륙과 경착륙과 이 판단 여부에 있어서는 사실상 중국의 잠재 성장이 얼마큼 될까. 그래서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중국이 갖고 있는 성장 동인을 이용해서 최대로 가능한 능력 가능한 성장률에 해당되는 잠재 수준은 몇 프로일까 하는 것 같아서 보면 대체로 보면 8에서 9%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8%, 8.5% 내외가 이렇게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아니냐. 활주로가 8.5%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는 지금 중국 경제가 둔화되긴 하지만 9%의 성장은 아직도 활주로 위에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 8%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2009년대에 경제 성장률이 한때 6%대까지 떨어졌던 이런 때에 악몽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대체로 주요 예측 기관들이 나오는 시각 보면 대체로 중국의 성장률은 9% 내외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걸리고 있는데요. 9% 내외라면 중국의 잠재 성장을 감안해 볼 때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다. 그래서 대부분 예측 기관들은 연착륙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경착륙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긴축 정책이 다시 좀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착륙 우려가 되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사실상 성장을 우선한다면 지금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적으로 취했던 정책들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자연스럽게 경착륙과 관련된 정책적 요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 이런 문제는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상의 목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목표상 중에 어느 쪽에 우선을 두고 있는가 하는 각도에서 판별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후진타에서 시진핑으로 정권 교체를 앞두고 다소의 성장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국민 경제에서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미치는데 가장 중요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거시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최근에 성장률이 좀 다소 둔화된다 하더라도 또 경착륙 우려가 된다 하더라도 물가 안정 쪽에 우선순위로 두는 이 기조 자체는 흐트러지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성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거시경제 우선순위 두고 있는 인플레를 목적을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고 인플레를 잡지 못했던
강력한 금리 인상 수단에서는 정책적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동안 경착륙 우려, 물가를 잡지 못했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금리 부분은 다소 좀 완화 기조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인플레가 중국도 코스트 푸시적인 성격을 강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역시 금리 인상은 효과적인 인플레에 적합한 정책은 아니고 위안화 평가 절상이 오히려 적합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인상을 신중하게 자중하되 물론 이제 금리는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종전처럼 강력하게 금리 인상은 추진하시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오히려 위안화 절상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의 성장 둔화되긴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목적을 달성해서 시진핑 정부를 맞이하는 이런 쪽의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금리보다는 위안화 절상 쪽으로 더 기울이겠군요. 사실 어제 저희가 미국 그 달러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든 국가가 반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중국이 또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한 번 더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어제도 중국이라든가 이런 달러 강세가 게임 시어리를 보면 우리가 게임 시어리를 보면 포지티브 게임, 제로섬 게임, 네거티브 게임인데요. 왜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바라지 않는 달러 강세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게임 시어리를 보면 달러 강세 추세가 모든 국가들이 반기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중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중국은 거시경제 기조상에 사실 물가 안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미국의 달러 강세가 되면 위안화가 약세가 됩니다. 위안화가 약세되면 중국이 지금 처해 있는 경기 인플레 달성한다는 거시경제 규조가 중국이 지금 새롭게 모색하는 위안화 평가 절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시각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다른 어떠한 국가보다도 지금의 달러 강세 문제는 중국이 바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중국이 경착륙에 달성하지 않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연착륙을 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평가 절상하는 방법이다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미국의 달러 강세는 반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태에서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가 될 때는 국제적으로 보면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위기의 가장 큰 경제 현안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불균형이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환율 전쟁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사실상 국제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유럽 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각국들의 협조라든가 소통이 어렵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가 될 때는 중국 자체적으로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글로벌 불균형에 확대했다는 환율 전쟁 가능성, 그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협조라든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소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어느 국가보다도 중국이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를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레인보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중국 얘기 즐겁게 듣고 있다고요. 장기적인 성장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올 들어 다른 국가에 비해 증시가 많이 부진한데 중국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이런 중국의 경기 논쟁에 대한 한국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와 함께 엮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신천지를 가는 상태에서 상해 조업시세 6,000포인트가 넘은 만큼 주가가 빨리 갔던 건 사실입니다. 네.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는 그거에 대한 기대 수준 이것이 이제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일부 사람들이 중국의 주가가 빨리 떨어진 만큼 빨리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한 나라에서 거품이 얼만큼 무서운가는 아마 어떤 경제 현안보다도 사실상 가장 거품 분교 때 여러 가지 시장에 왜곡하는 현상 경제 주체의 공정한 대가라든가 이런 보상 체제에 흐트러지게 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일대 혼란을 가져가서 모든 경제 현안 중에서 경제 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거품의 붕괴입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앞으로 중국이 성장성을 이렇게 가장 높게 하더라도 사실 그런 기대 수준 6,000포인트 가겠다 하는 기대 수준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최근에 중국의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 굉장히 그 기대 수준에 빌대일 때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왜 안 올라갔냐 하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도
1,600 정도에서 지금 2,700~800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일단 거품의 뼈아린 맛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를 비롯한 자산시장 가격은 될 수 있는 대로 경제 여건에 맞춰서 거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품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강력한 긴축 정책, 사회주가는 통제체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긴축 정책을 추진해서 여기서 잡으면서 자산시장이, 자산 가격이 경제 실상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하는 각도에서 지금 문의를 해주신 그분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겁니다. 일단은 6,000포인트가 빨리 간다 하는 이런 기대 수준을 좀 버릴 것. 그리고 지금 중국의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제 실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상 다른 어떤 국가보다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저먹저먹하면은 안 올라간다 해도 중장기로 놓고 본다면 주가 상승폭이 클 것이다 하는 이런 될 수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볼 것을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중국 경제 경착륙 문제는 한국은 뭐냐? 사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최대 수출국입니다. 여기서 경착륙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적 측면, 수출적인 측면에서 안 돼서 한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최근에 연착륙과 경착륙에 대한 논쟁이 이러는 것도 바로 중국의 경착륙과 연착륙의 논쟁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중국의 경착륙되지 않은데도 경착륙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 더 관심이 되냐 하면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심리적 측면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의 경착륙 얘기는 바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에 영향 정도가 크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보면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쓰는데요. 지구 건너편에서 미풍이 불다 가더라도 사실 지구의 반대로 넘어가는 것은 엄청난 광풍이 되거든요. 이게 버터플라이 이펙트입니다. 나비 효과입니다. 그런 측면이 한국의 투자자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은 굉장히 중국의 경착륙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중국이 연착륙될 가능성이 지배적인 만큼 한국 경제에서 주요 예측 기관들이 연착륙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어제 발표한 국제협력기구 OECD의 발표를 보면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4.6%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잠재 수준은 지금 얼마큼이냐, 활주로 성장률 얼마큼이냐 할 때 아무리 높게 잡아도 4% 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올해 성장률 4.8%는 여전히 활주로 위에 있어서 작년에 6.1% 성장해서 4.8%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조정돼서 경기 둔화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연착륙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좀 느긋한 투자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 오는 목요일이죠. 하지만 마음만은 밝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